그럼 이제 오늘 수업 시작할게요. 1월 13일이고요. 지난주에 이제 19강 브라우저 관련 기능을 이제 살펴보기 시작을 했었죠. 그리고 이제 한 절반 정도 내용 남겨놓고 이제 중단이 됐었는데, 네, 안녕하세요. 시작 전에 예제를 좀 검토하다 보니까 순서 변경이 좀 필요해서요. 기존에 6번이었던 예제 파일 히스토리라고 하는 거를 맨 마지막 8번으로 미루고요. 그 다음에 다른 파일들을 앞으로 하나씩 당겼습니다. 왜냐면 이제 5번, 6번, 7번이 이어지는 내용인데, 이제 히스토리가 중간에 좀 순서가 잘못됐길래 이렇게 변경을 해서 진행을 할게요. 자, 일단 로케이션이라고 하는 내용부터 좀 살펴볼게요. 이 로케이션이라고 하는 객체는요, 웹브라우저에 있는 이 주소 표시줄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표시되는 어떤 값들을 뜻한다고 보시면 돼요. 주소가 지금 19 브라우저 관련 기능의 5번 로케이션. 실행을 좀 해서 확인을 해볼게요. 이 파일은요, HTML 파일을 직접 더블 클릭해서 실행할 때랑 라이브 서버를 통해서 가동할 때 결과값이 좀 다릅니다. 자, 지금 이거는 제가 윈도우 폴더에서 더블 클릭해서 실행을 한 건데요. 값이 안 나오는 부분들이 좀 많죠. 근데 라이브 서버를 통해서 가동을 하면은 값이 안 나오던 부분들이 좀 채워져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이 링크를 클릭해서 이동하시면은 다른 값들이 좀 더 확실하게 보여요. 비워져 있는 값들이 이렇게 통째로 나와 있죠. 이 로케이션 객체의 주된 기능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인터넷 URL에 생각보다 많은 정보가 들어있어요. 그 정보를 분리해서 추출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제에서는 이제 실행되는 주소 기반의 HTML 파일 뒤에 약간의 내용들을 좀 더 붙였어요. 이걸 더 붙이고 이 전체 URL의 구조를 분리해서 출력하는 예제예요. 일단은 페이지가 새로 고침됐다는 건 우리가 좀 알려면 뭐라도 좀 내용이 변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페이지가 새로 고침될 때마다 여기 출력되는 시간값에 좀 변화를 주려고, 이렇게요. 시간의 변화를 좀 주려고 데이트 타임이라는 h2 태그를 하나 만들어서 이 영역에 출력할 수 있게끔 날짜 객체를 그냥 이렇게 inner HTML로 넣었어요. 이거는 페이지가 그냥 새로 고침됐다라는 걸 확인하기 위한 장치니까 이 예제랑 직접적인 상관은 없습니다. 자, 로케이션 1, 2, 3, 4, 5, 6, 7, 8까지 쭉 스판 태그를 준비하고 로케이션 객체가 갖는 각종 프로퍼티 값들을 출력을 했습니다. 이 값들이 이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좀 봐야 되는데, 중간에 보면은 디코드 URI 컴포넌트라는 자바스크립트 내장 함수를 걸고 있거든요.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인터넷 주소에는 죽었다 깨도 한글이 포함이 안 돼요. 자, 제가 링크 자체가 여기 브라우저 관련 기능이라고 한글로 들어가 있는데, 이 전체 URL을
자바스크립트를 조회해서 고지고대로 출력해 보면 한글로 표시돼야 되는 부분이 이렇게 나와요. 한글 부분이요. 브라우저가 한글을 이렇게 변환시켜서 하는 거를 인코딩이라고 하거든요. 인코딩. 이거를 역변환시키는 거를 디코딩이라고 하는데, 주소에 있는 값을 그냥 출력하면은 한글이 포함된 경우는 저렇게 이상하게 보이니까 디코딩 기능을 수행하는 디코드 URI 컴포넌트한테 값을 전달해서 이상하게 바뀐 거는 원래대로 되돌려라 라고 명령을 내린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출력되는 값을 하나하나 좀 볼게요. location.href라고 하는 건요, 웹브라우저에 표시되고 있는 이 주소 그대로를 가져와요. 현재 웹페이지 문서의 주소 전체입니다. 자, 그 밖에도 웹페이지 주소는 생각보다 좀 많은 정보를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예제가 실습 예제는 별거 없는데 할 얘기가 되게 많은 예제예요. 자, 이런 인터넷 주소가 있다고 칠게요. 그러면 내 컴퓨터에서 웹브라우저라는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키고, 이 웹브라우저 프로그램이 어딘가에 존재하는 이 웹페이지에 접속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웹페이지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어떤 컴퓨터 안에 들어있는 파일이에요. 어딘가의 컴퓨터. 이 컴퓨터는 불특정 다수가 접속을 해야 되니까 굉장히 고성능이겠죠. 서비스 운영을 위한 거니까. 서비스 운영을 위한 어딘가의 컴퓨터. 이러한 컴퓨터를 흔히 서버 컴퓨터라고 합니다. 웹브라우저의 주소 표시줄에 우리가 URL을 입력을 해요. 이 주소를 입력을 한 거죠. 그래서 웹페이지를 이제 받아와야 됩니다. 웹페이지 받아오는 거는 HTML과 CSS와 자바스크립트의 소스 코드를 받아오는 거고, 웹브라우저는 그걸 그래픽으로 전환시켜 주는 거죠. 그 과정에서 각종 이미지 등의 리소스들도 같이 다운을 받을 거고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HTTP라고 되어 있는 게 통신 방식을 뜻해요. HTTP는 일반이고요. HTTPS는 보안 통신이에요. 암호화가 적용된. 자, 그 다음에 로컬 호스트라고 하는 거를 이제 호스트 네임이라고 하는데요. 이를테면 주소예요.
내가 접근하고자 하는 컴퓨터의 주소예요. 예를 들면은 서울시 땡땡구 무슨 무슨 아파트 이런 느낌이에요. 자, 근데 어디 아파트라고까지만 하면은 거기를 찾아갈 수는 없죠. 몇 동 몇 호라는 걸 알아야 원하는 집에 들어가잖아요. 내가 들어가고자 하는 건물의 입구를 알아야죠. 이 호스트 네임이라는 것만 가지면은 컴퓨터 앞에까지는 들어가는데 이 컴퓨터에는 굉장히 수많은 관문들이 있습니다. 이게 약 0번부터 6만 5천 번까지의 관문이 있어요. 이 관문을 포트라고 해요. 그러니까 로컬호스트 콜론 뒤에 붙어있는 이 5050은 어떤 컴퓨터에 접속해서 5050번 관문으로 들어가겠다라는 거예요. 느낌상 이런 거죠. 뭐 101동 1004호 뭐 이런 느낌이에요. 예를 들어 보면 이 포트 번호의 특성은요, 포트 하나당 단 하나의 프로그램과 연결돼요. 서버 컴퓨터 안에서도 사용자들이 웹브라우저로 접속하는 이 포트 번호에 하나의 프로그램을 연결을 합니다. 이 프로그램을요, 우리는 웹서버라고 하고요. 우리가 흔히 부르는 백엔드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로컬호스트라는 주소를 갖는 컴퓨터에 5050번 관문과 연결되어 있는 프로그램에 접속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웹서버 안에 있는 백엔드는 만드는 프로그래밍 언어가 되게 다양해요. 자바스크립트로 만든다 그러면 뭐 대체적으로 노드로 만들고요. 자바로 만든다라고 하면은 JSP나 스프링. 그 다음에 PHP로 만든다라고 하면은 요즘은 라라벨이 많이 대세긴 하죠. 아니면 이제 코드 이그나이터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프로그래밍 언어는 되게 다양해요. 근데 공통점은요, 여기에 폴더 하나를 연결한다는 거예요. 웹서버에 연결되어 있는 이 폴더를 우리가 루트 폴더라고 해요. 인터넷 URL에 있는 슬래시부터의 이 내용은요, 여기까지, 물음표 전까지예요. 여기는 루트 폴더 이하 파일 경로입니다. 루트 이하 파일 경로. 그러니까 웹서버에 연결되어 있는 폴더 하나에 20번 브라우저 관련 기능 슬래시 05번 location.html이란 경로에 있는 파일을 열람하겠다는 뜻이에요. 자, 지금 우리는요, 이 웹서버 역할을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안에서 돌고 있는 그 라이브 서버라고 하는 익스텐션 우리 설치해서 쓰고 있죠. 라이브 서버라는 익스텐션이 담당하고 있는 거고요. 이 폴더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열어놓은 작업 폴더예요. 그러니까
웹브라우저로 내 컴퓨터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 접속을 한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작업 폴더 이하 이런 파일들을 열람하겠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물음표 뒤에 오는 거는 변수 영역이라 그랬죠? 만약에 뒤에 샵으로 시작하는 게 있으면 샵 전까지입니다. 이름 이퀄 값 and 이름 이퀄 값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고 이런 식의 문자열을 통칭 쿼리 스트링이라고 해요. 이 변수를 활용하는 거는 이 백엔드 프로그램의 전매 특허였는데 요즘은 프론트도 이거를 활용 가능해졌어요. 자바스크립트로 이제 이거 활용하는 법이 많이 알려졌어요. 그러니까 이 HTML 파일이 이 변수 값을 인지해서 이 변수에 따라서 다른 동작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샵 붙는 경우는 이건 잘 안 쓰는데 샵 이거 뭐예요? 해시라고 불러요. 이거는 특정 태그에 대한 id 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태그에 적용되어 있는 id 값을 가리키는 거다. 보통 우리가 네이버 접속할 때 네이버.com 이라고 하고서 네이버 접속할 때 뒤에 포트 번호는 안 적죠? 포트 번호가 명시되어 있지 않을 때는요, 포트 번호가 명시되지 않을 때는 80번이 기본값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백엔드 프로그램들은 전부 80번 포트를 80번 포트를 통해서 외부의 다른 프로그램들과 통신을 하고 있는 거고요. 개발용 장비에서는 보안상 80번은 진짜 퍼블릭한 폴더니까 다 열려 있거든요. 그래서 보안 때문에 출입구를 좀 다른 데다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포트 번호가 보통 좀 달라요. 자, 이게 대부분의 웹사이트가 구축되는 그 시스템 개요예요. 이거를 이해하느냐 못하느냐가 이제 퍼블리셔와 프론트엔드 개발의 그 구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스템을 이해하느냐 이해하지 못하느냐 차이예요. 실무에서 혹시 퍼블리싱을 해보신 적이 있다라고 하시면 작업한 결과물을 FTP 같은 걸 통해서 실제 상용화를 위해서 어딘가 업로드해 본 경험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보통 이제 FTP라고 하는 프로그램으로 파일을 업로드한다라는 거는 이 웹서버에 연결되어 있는 폴더에 FTP로 접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파일들을 막 여기다 업로드하면은 웹브라우저가 이 안에 접속해서 파일을 끄집어내 가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요. 여기 이 포트 번호는 거의 모든 컴퓨터가요. 처음에 다 이렇게 잠가 놓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잠가 놓는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방화벽이라고 해요. 그래서 외부에서 접속을 하기 위해선 특정 포트 번호만 열어줘야 돼요. 근데 뭐 이 포트 번호를 여는 거는 보통 이제 백엔드 관리자들이 하는 거니까 뭐 우리는 이런 게 있다 정도까지만 캐치하시면 될 겁니다. 자바스크립트의 그 로케이션은요, 전체 URL에서 호스트 네임, 포트 번호, 이거 두 개를 결합한 이름, 그리고 그 이하 파일 경로, 뒷부분에 있는 쿼리 스트링 문자열, 그리고 해시 값을 일일이 하나하나 구조분해하는 기능을 제공해줘요. 왜냐면 실제로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은 이 각각의 성분 값들을 우리가 활용해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자주 있거든요.
자, 이 화면 넘어갈게요, 이제.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보통 이제 백엔드 개발할 때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전공 스터디 할 때 나오는 개론이라서 이거는 잘 정리해 주시면 분명히 실무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location.host라고 하는 값은요, 호스트 네임과 포트 번호를 결합한 값입니다. location.hostname은 컴퓨터 이름만 가져옵니다. 근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값이 아니라 여기 브라우저 주소에 나와 있는 값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여기 제가 localhost라고 해놨는데 브라우저는 127.0.0.1로 들어갔어요. 이 차이도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location.hash 샵 info URL 뒤에 샵이 붙어 있는 경우고요. 그 다음에 location.passname 포트 번호 이하 파일이 가동되고 있는 경로죠. 실제 경로는 전 D 자바스크립트 3 밑에 19단원 밑에 5번 location.html 이렇게 들어있으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 밖에 포트 번호만 따로 가져온 거고요. 프로토콜, 여기 앞부분에 있는 통신 방식이에요. 자, 그 다음에 URL 조회 부분, search라고 하는 값을 확인하면은 쿼리 스트링 값을 이렇게 동시에 가져옵니다. 이게 로케이션 객체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보인데요.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거는 search예요. 왜냐면 URL에 포함되어 있는 변수를 취득해서 그걸로 뭔가 후속 처리를 하니까요. 자, 이렇게 어떤 프로퍼티들만 갖고 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요. 몇 가지 이제 기능도 있습니다. location.href가 브라우저에 표시되는 주소 자체였죠. btn1을 클릭했을 때 컨펌으로 정말 이동하시겠습니까? 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OK를 클릭하면 location.href 주소 자체에다가 다른 파일의 경로를 줍니다. 근데 제가 아까 이 6번 히스토리 파일을 지금 8번으로 바꿔버렸죠? 여기서는 8번으로 실습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하면은 브라우저에 표시되는 주소를 다른 파일의 경로로 바꿔버리면 거기로 이동을 합니다. 그 다음에 location.reload 주소를 다시 로딩해라. 페이지 새로 고침이에요. 그래서 다음 예제로 이동 누르면은 확인 눌렀을 때 페이지가 이동을 하고요. 다시 뒤로 갈게요. 페이지 새로 고침을 하면은 이 페이지가 진짜 다시 새로 고침을 해요. 여기 시간값 보시면 시간이 바뀌죠? 대부분 백엔드들 만들 때 특정 시간 동안 페이지 이동이 없으면 특정 시간 동안 한 5분에서 한 20분 정도 세팅을 합니다. 그 시간 동안 페이지 이동이 없으면 로그인이 풀리게 만들어요. 뱅킹 같은 경우는 5분 동안 페이지 이동 안 하면은 로그인이 풀리죠. 그런 거 방지하려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set interval 여기다가 코드 한 줄밖에 없으니까 location.reload 하고서 5분이면은 자, 우리는 5분까지 하기엔 좀 애매하니까 한 1초 할까요? 자, 이렇게 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1초에 한 번씩 페이지가 새로 고침이에요. set interval은 1초에 한 번씩 이 콜백 함수를 가동하는 기능이잖아요.
이렇게 해놓으면 가만히 놔두면 1초에 한 번씩 페이지가 슬고침합니다. 자, 일단 버튼을 눌러야 시작하죠. 버튼 누르면 1초 후에 슬고침. 지금 이게 버튼 클릭 이벤트 안에 있으니까 버튼 눌러야만 작동을 하는 건데, 이 코드를 이벤트 밖에다 놓으면 이거는 이벤트 없이 그냥 무조건 실행하는 코드가 되죠. 자, 그럼 이제 진짜로 1초마다 페이지가 새로 고치면 됩니다. 시계가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 가만히 보세요. 여기 1초에 한 번씩 새로 고치면 되고 있다는 게 보일 거예요. 이거 적용되어 있는 데가 네이버예요. 네이버 메인 페이지 가만히 열어놓고 봐보세요. 한 5분 정도 지나면 자동으로 새로 고침해요. 광고를 리프레시 하느라고 그럴 거예요, 아마. 자, 이어서요. 6번 파일로 넘어갈게요. 요것도 제가 파일의 순서를 바꿔서 여기 예제 파일에 나와 있는 넘버가 좀 바뀌어야 되네요. 6번으로 바뀌어야겠죠? 자, 요 예제의 파일 이름이 6번 쿼리 스트링인데요. 링크를 2개 걸면서, 링크 1, 2를 걸면서 자기 스스로한테 링크를 걸었습니다. 그러면서 변수를 보냈어요. weekday라는 이름의 변수로 moon, sun, 그리고 and, 뒤에 거는 그냥 의미 없이 막 보냈습니다. 뒤에 거는 그냥 여러 개 보내보고 싶어서 의미 없이 막 보낸 거고요. weekday 2개, 똑같은 이름의 변수로 monday, sunday 이렇게 나눠서 보내봤어요. 자, 링크를 클릭하면은 자기가 자기한테 링크를 걸 거니까 페이지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자바스크립트에서 어떻게 들어가는지 볼게요. 첫 번째 링크를 클릭했다라고 하면 요 값이 물음표 포함해서 location.search로 들어옵니다. console.log라고 찍히면 이게 그대로 찍히는 거예요. 물음표 포함해서요. 이 location.search라고 하는 값을 자바스크립트 내장 클래스에요. URL search 파람스라고 하는 객체에다 던져주면 이 정보를 이렇게 잘라서 객체화 시킵니다. 근데 객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값을 추출하기가 조금 번거로워요. 한 번 더 가공해요. object from entries라고 하는 함수한테 던져줍니다. set로 기억하세요. 이렇게 해서 리턴 받으면 이 쿼리 스트링 객체를요, JSON으로 바꿔줘요. 이렇게. weekday, mon, A, 1, B, 2, C, 3 이렇게 JSON으로 바꿔서 전달을 해줍니다. 그럼 우리는 이 파람스 안에서 params.weekday, params.a, params.b, params.c 이렇게 해서 URL에 있는 변수를 우리가 쓸 수 있는 거예요. 읽어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URL에 따라서 뭔가 선택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겠죠. params.weekday가 mon이면은 월요일입니다. sun이면은 일요일입니다라는 메시지를 콘솔에다 출력해라. 여기 위에 콘솔이라고 inner HTML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놨거든요. HTML 태그요. 거기다가 inner HTML로 변수 값을 출력하면 클릭되는 URL에 따라서 페이지가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처음 실행했을 때는 물음표로 시작되는 변수가 없으니까 처음에 출력되는 서치 값도 아무것도 없고 변경된 JSON도 비어 있을 거예요. 근데 링크 1을 클릭하면
네, 주소가 이렇게 들어갔을 때 서치 부분이 이렇게 들어왔고요. 이거를 제이슨으로 바꾼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건 우리가 쓸 수 있는 변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URL에 있는 변수에 따라서 자바스크립트가 다른 화면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두 개의 문장을 링크로 두 개의 문장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HTML 파일을 두 개를 만들었었어야 됐어요. 근데 이 기법에 익숙해지시게 되면은 이제 HTML 골격이 똑같고 내용만 다르면 이제 파일 하나만 만드시면 돼요. 어느 개발자도 파일을 다 만들진 않습니다. 쇼핑몰 만들 때 상품이 5만 개가 있다면 5만 개 HTML을 다 만드실 건 아니잖아요. 모든 웹사이트는 그런 경우에 단 하나의 페이지만 만들어요. 자, 일단 여기까지는 이론성 예제니까 일단 요번 교시 요거 두 개 실습하시면 되고요. 다음 예제에서 실제로 아이고 이거 링크도 주소 바꿔야겠네요. 월, 화, 수까지만 해서 날짜값 바꿔보는 거 한번 해볼게요. 7 네, 잠깐 미리 스포를 하면은 여기 스텝 2라고 걸어야 되구나. 잠시만요. 하나의 HTML인데 뭘 클릭하는지에 따라 내용이 바뀌는 거예요. 귀찮아서 그냥 컨텐츠를 3개씩만 가져왔고요. 수요일까지만 해놨습니다. 나머지 건 다 해봐야 의미가 없거든요, 이제. 자, 일단은 로케이션하고요, 쿼리 스트링이라는 예제, 요거 두 개만. 혹시 아까 못 들으신 분 계실까봐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 파일 넘버링을 좀 바꿨어요. 6, 7, 8번 순서를요. 기존의 6번이 제일 뒤로 밀렸고, 7, 8번이 앞으로 하나씩 당겼습니다. 주제가 같은 것끼리 묶느라고요. 처음에는 난이도별로 나눴던 건데, 주제가 똑같은 것끼리 묶느라고 파일 순서가 좀 바뀌었으니까, 지난주에 받으신 예제 파일에서 요거 감안하셔서 실습해 주세요. 자, 3시까지 실습하시고 10분 쉬었다가 3시 10분에 뵙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 시작하기 전에 아까 했었던 얘기에 대해서 조금만 부연 설명을 할게요. 자, 우리가 보통 네이버에 접속할 때 주소가 네이버는 https예요. 네이버.com 이라고 하는 주소로 이제 접근을 해요. 자, 이렇게 문자열 형식으로 되어 있는 주소를 도메인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이제 호스트 네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주소를 입력하면은 바로 네이버로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네이버도 분명히 어딘가에 있는 웹사이트니까 분명히 서버 컴퓨터에서 동작을 하겠죠. 이 서버 컴퓨터의 주소는요, 숫자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러한 주소 체계를 IP 주소라고 해요. 각 자리는 0부터 255 사이의 값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네이버의 주소는 https 예를 들면은 뭐 168점 뭐 13점 뭐 205.71 뭐 이런 식으로 숫자 체계로 되어 있는 주소여야 해요. 이게 실제 네이버 IP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막 적은 겁니다. 근데 이런 식의 주소 체계는 기억이 어렵죠. 그래서 그 DNS라고 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도메인 네임 서버라고 하는 시스템인데요. 여기에 그
네이버닷컴이라는 주소가 어떤 IP랑 연결된다라는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서버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웹브라우저에서 네이버닷컴이라고 입력을 하면은 맨 처음에 DNS로 먼저 가요. 그래서 네이버닷컴에 대응되는 IP 주소를 조회해서 갖고 와요. 도메인을 보내고 IP를 받는 거죠. 그럼 그 IP를 가지고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책입니다. 이 IP 주소 중에 127.0.0.1이라고 하는 IP 주소는요, 모든 컴퓨터가 나 자신을 가리키는 주소예요. 이거는 모든 컴퓨터가 갖고 있는 주소예요. 아무 컴퓨터에서나 127.0.0.1이라고 입력하면 자기가 자기한테 접속해요. 이거랑 대응되는 가상의 도메인이 로컬호스트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값은 컴퓨터 입장에서는 자기 스스로를 가리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웹사이트를 운영하려면 이 IP 주소가 반드시 필요한데요. 이게 보면은 자릿수가 제한이 있잖아요. 0부터 255, 0부터 255. 결국 언젠가는 숫자 값이 떨어질 거라고요. 더군다나 이거를 우리나라가 다 쓰는 게 아니라 국가별로 또 대역폭이 나눠져 있어요. 국가별로 이 안에서 쪼개서 써요. 이 IP 주소만 있으면은 이제 네트워크상에 접속이 되는데, 뭐 스마트폰도 있고 태블릿 PC도 있고 옛날보다는 컴퓨터 장비가 되게 많아졌죠. 그러니까 이제 이 IP 주소가 이제 부족해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보통은 가정집이 있으면, 가정집이건 사무실이건요, 하나의 영역이 있으면은 일반 가정집이라고 가정을 해보죠. 인터넷에 가입하면은 네트워크 회선이 들어오죠. 그러면 얘가 이제 IP 주소를 갖고 있을 거라고요. 얘가 이렇게 들어오면은 보통 집에서 어디에 연결을 해요? 공유기에 먼저 연결하죠. 그리고 공유기가 PC라든지 아니면은 와이파이로 핸드폰이라든지 아니면은 태블릿이라든지 이런 거에 연결합니다. 그러면은 IP 주소는 이제 공유기가 이제 갖게 되는 거고요. 이 IP 주소를 나누는 게 아니에요. 얘가 가상 IP라는 걸 만들어요. 그래서 그 가상 IP를 이 장비들한테 배분을 해요. 가상 IP의 주소는요, IP 주소가 192.168로 시작해요. 이건 국룰이에요. 그래서 이 가상 IP를 갖는 애들끼리는 같은 네트워크 상에 물려 있는 거기 때문에 지들끼리 상호 접속이 됩니다. 지들끼리 상호 접속이 돼요. 그리고 밖으로 나가는 건 당연히 돼요. 근데 밖에서 안으로 들어올 때는 공유기단에서 막혀요. 왜냐면 IP 주소는 공유기 거지 컴퓨터 게 아니거든요. 외부에서 못 들어와요. 그래서 일반 가정집 같은 경우에는 공유기가 일종의 방화벽 역할을 합니다. 근데 공유기에 와이파이 패스워드 같은 거 안 걸어 놓는다? 그럼 안으로 다 타고 들어와요. 이제 각종 집안에 있는 각종 장비들이 이제 난리가 난다고 보셔야겠죠. 실제로 가능합니다. 더군다나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홈 네트워킹 한다고 해서 공유기에 별의별 장비를 다 연결하잖아요. 예를 들면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TV 연결돼 있고 세탁기 연결돼 있고 그 다음에 빨래 건조기 연결돼 있고 그 다음에 로봇 청소기 연결돼 있거든요. 그리고 홈 CCTV 같은 것도 있고요.
이거 외부에서 그냥 들어오게 놔두면은 저것만 해도 그 로봇 청소기에만 네트워크 액세스해도 로봇 청소기에 카메라도 있어요. 청소기가 돌아다니면서 집 구석구석을 다 봐요. 그게 밖에서 가능해요. 그 다음에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 인터폰 같은 것도 IP 연결돼 있거든요. 그래서 현관에서 문 여는 거 이게 버튼 띵 누르면 현관문 열어주잖아요. 그게 다 공유기 통해서 네트워크 연결돼 있는 거라서 아파트 해킹 한다고 했을 때 왜 이렇게 들어오면 그 인터폰으로 집 내부 볼 수 있다고 했던 게 실제로 가능해요. 그래서 왜 아파트 같은 데서 와이파이 켜보면 같은 단지 안에 있는 웬만한 그 와이파이들 공유기가 다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가끔 어떤 집 보면 패스워드 설정 안 해가지고 와이파이 연결이 되는 집들이 있어요. 그럼 그 네트워크 타고 다른 장비 들여다보면 진짜 보여요. 그래서 이런 거 패스워드는 꼭 설정하시고요. 자, 공유기가 있으면은 외부에서 접속이 안 되는 게 기본이라고 했죠. 왜냐면 공유기까지만 접속을 하니까. 그러면 일반적으로 네이버 같은 곳은 공유기를 써야 될까요? 공유기를 쓰면 될까요? 안 되죠. 외부에서 못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외부에서 직접적으로 접속할 수 있는 IP 주소를요, 공인 IP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이걸 이제 고정 IP라고 잘못 알려져 있었어요. 그리고 일반 가정집에 들어오는 IP를 유동 IP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유동 IP란 용어는 맞아요. 근데 이것 때문에 반대되는 말을 찾다 보니까 고정 IP라는 용어가 잘못 돌아다닌 것 같은데, 고정 IP는 아니고요, 공인 IP라고 불러요. 외부에서 접속 가능한 절대 변하지 않는 절대 주소예요. 우리 집에 들어오는 공유기 주소는 공유기 껐다 키면 바뀌어요. 왜냐면은 그 인터넷 가입업체가 IP 주소가 체계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모든 가입자만큼 다 주소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한 100개 정도, 예를 들면 한 100개 정도 갖고 있는데 가입자는 한 130명 받는 거예요. 걔네들 논리는 그 모든 가입자가 인터넷을 동시에 쓰진 않을 거다라고 해서 돌려막기예요, 주소를. 그러니까 껐다 켤 때마다 주소가 바뀌어요. 뭐 요즘은 이제 다른 방법을 써서 좀 그런 일이 최소화되게 하긴 했지만, 그래서 일반 가정집에서 쓰는 주소는 한 달에만 35,000원 정도 되는데, 이 공인 IP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15만원에서 비싸면은 막 5, 60만원 가는 주소도 있어요. 자, 핵심 주소는 127.0.0.1이라는 주소, 그 다음에 로컬호스트, 그리고 DNS 개념, 그 다음에 가상 IP. 이걸 이제 내부 네트워크라고 불러요. 네, 이런 개념들입니다. 자, 전교시에 설명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서 조금 보충 설명을 했고요. 다음 예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예제 파일이 좀 많아서 webtoon.png라는 파일로 이렇게 제공을 해드렸는데 파일이 좀 길어요. 단계를 좀 저는 쪼갰습니다. 자, 일단 이런 류의 컨텐츠를 이제 작업을 하실 땐 컨텐츠가 다 들어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완전체 HTML을 먼저 하나 꾸미셔야 돼요. 자, 그래서 img 폴더 안에 네이버 웹툰에서 월, 화, 수 별로 웹툰을 3개씩 이미지를 좀 임의로 저장을 했고요. 그리고 뭐 제목, 그 다음에 작가, 평점, 뭐 이렇게 일련의 정보를 일단 HTML 태그에 이렇게 넣어놨어요. 그리고 링크를 걸었습니다. 링크를 걸면서 특이사항은 전부 다 똑같은 페이지로 걸었다는 겁니다. 자, 이거 파일 이름 바꿨으니까
07 webtoon.html로 바꿔야겠죠? 자, 그 다음에 링크에 클릭했을 때 데이터 위크데이는 무슨 값이다 라고 변수값도 하나 내장을 해놨어요. 이 변수값이 URL에 포함되어 있는 변수값이랑 이제 일치하게 해서 이따가 어떻게 쓸 거냐면은 URL에 포함되어 있는 변수를 취해요. 그럼 이게 mon이라는 값으로 떨어질 거 아니에요? 이 값과 데이터 위크데이의 값이 일치하는 애를 찾아요. 그래서 여기만 CSS로 강조를 해줄 겁니다. 현재 주소다라는 걸 알려줄 거예요. 자, 현재는 CSS 다 걷어낸 상태입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HTML만 준비되어 있는 상태고요. 스타일시트. 자, 처음에 이제 바디 태그 패딩 상하 없애고 좌우 19 정도 줬고요. 그 다음에 GMB 메뉴를 위한 목록 정의 태그예요. 리스트 스타일 논하고 패딩 마진 없애고요. 디스플레이 플렉스 줘서 가로 배치했습니다. GMB 안에 A 태그 글자 크기 적당히 주고 밑줄 빼고요. 아래쪽 여백 3픽셀 글자 색상 까만색. 링크에 마우스 올라갔을 때 글자 색깔 좀 이렇게 달라지게 했고요. 자, li 태그의 애프터에다가 짝대기 하나씩 걷습니다. 여백 좀 줬고요. 그래서 사이사이에 이렇게 선 들어가게 해놨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li 태그의 애프터라고 했으니까 전부 다 li 태그 끝날 때 선이 하나 들어가잖아요. 근데 맨 앞에 거는 없으니까 li 태그 중에 last child의 애프터만 컨텐트를 다시 지웠습니다. 뒤에 있는 짝대기 뺀 거죠. 그리고 active라는 클래스를 갖는 a 태그한테 아래쪽 테두리 주고 글자 색깔을 호버 색깔이랑 맞췄어요. 그래서 a 태그 중에 클래스 active라는 애를 갖게 되면은 이렇게 강조시킬 거예요. 이거를 자바스크립트로 처리할 겁니다. 클래스 주는 걸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컨텐츠 영역이요. 컨테이너라는 클래스로 만든 건데요. 얘도 디스플레이 플렉스 걸어서 가운데 배치시켰고요. 컨테이너 안에 아이템 div 태그들이에요. 웹툰 하나겠죠? 네, 플렉스 1 주고 박스 사이징, 보더 박스, 패딩, 가운데 정렬, 마진 10 뭐 적당히 이렇게 해줬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 준비예요. 일단은 프로그램을 코딩하기 전에 자바스크립트가 동작해서 이런 결과물을 만들어낼 건데 일단은 HTML로 이렇게 완성되어 있는 형태를 먼저 구성을 해요. 왜냐면 CSS는 잡아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다음 단계에서 이 HTML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이 HTML을 자바스크립트로 생성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죠. 그래서 HTML을 일단 아무거나 이렇게 하나 코딩을 하신 다음에 요 부분의 HTML 코드가 여러분들 갖고 계신 그 실습 자료에는 안 들어가 있으니까 요건 제가 지금 단톡방에 올릴게요. 네, 요만큼의 HTML만 올렸습니다. 요만큼요. 일단 요걸 놓고 CSS를 먼저 잡으세요. 자, 다음 단계에서요. 컨테이너 안에를 싹 지웁니다. 없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 HTML에서 표시하고자 하는 이 컨텐츠 내용을 별도의 데이터 파일로 정의합니다. data.json이라는 파일로 정의를 했어요. 자, 이 data.json 파일은 받으신 실습 파일, 압축 파일 안에 제가 넣어놨습니다. 화면에 보여지는 컨텐츠를 이렇게 JSON으로 만드는 거예요. 제목, 그 다음에 작가, 평점, 그리고 썸네일 이미지 파일. 이거를 변수, 요일별로 바꿔서 보여줄 거니까 월요일용, 화요일용, 수요일용으로 분기를 해놓은 거죠. 자, 웹툰이라고 하는 커다란 제이슨 안에 월, 화, 수요일별로 있고요. 이 안에 들어있는 제이슨들은 구조가 다 똑같아야 돼요. 컨텐츠 내용만 이렇게 바꾼 거예요. 자, 이걸 이따가 어떻게 쓰는지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data.js 파일을 참조를 먼저 걸었고요. 웹페이지가 열리면 이 data.js 안에 웹툰이라는 이름의 변수를 넣어놓은 거잖아요. 이 변수 값이 잘 들어왔는지 출력을 해봤습니다. 자, 데이터 확인이라고 하면은 mon, q, wed 이렇게 해서 데이터들이 들어있고 이 안에 각각 3개씩 JSON 데이터 들어온 게 인식이 된 거죠. 그럼 여기에 있는 변수 중에서 링크를 클릭했을 때 거기에 매칭되는 정보만 뽑아낼 겁니다. 자, 전체 코드는 부분적으로 좀 없애가면서 할게요. 자, 데이터 확인을 했어요. 이제 월요 웹툰에 대한 링크를 클릭했다고 보자고요. 그럼 이만큼의 쿼리 스트링 변수가 들어오는 거죠. 자, 지금 클릭을 해놨어요. 자, 그럼 location.search에 해당하는 값이 이게 되는 거죠. 이거를 URL search parametrs라는 클래스의 객체로 주고 그 다음에 set가 하나 더 있었죠. object.from entries한테 던져주면 리턴을 받았을 때 요 데이터 쿼리 스트링 문자열이 JSON 객체로 바뀌는 거였어요. 오타는요. A가 감사합니다. 자, 쿼리 스트링 문자열이 이렇게 weekday mon이라고 바뀌는 거죠. 그러면은 파람스.weekday라고 하면은 mon이라고 하는 값만 떨어지겠네요. 자, 보통 이제 어떤 함수를 호출했을 때 리턴되는 게 JSON이라면 그 JSON 객체 안에 있는 하위 데이터에 점으로 접근하는 방법도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const weekday는 파람스. 이렇게 하면은 weekday라고 하는 값만 이 독립적인 변수에 분해돼서 들어가죠. 이걸 구조분해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params.weekday라고도 하지만 const weekday, 이거 괄호 빠졌네요. weekday는 params라고 이렇게 분해를 시킨 다음에 console.log weekday라고 해도 똑같은 결과예요. params.weekday라고 쓰느냐 weekday라고 쓰느냐 그 차이 있는 거죠. 자, 얘가 여기 있잖아요. 중복되는 거 지워버리면 얘가 이 자리에 바로 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자바스크립트는요, 함수를 호출했을 때 리턴 값이 제이슨으로 들어오면 그걸 통째로 받는 게 아니라 나한테 필요한 것만 분해해서 받아요. 이렇게. 그러면 위크데이 값만 이렇게 출하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코드 원상복귀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주소에 포함되어 있는 변수만 추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GMB 메뉴 영역 안에 A 태그를 탐색을 해요. 요 A 태그들을 탐색을 하는 거죠. 그럼 이 A 태그 안에, 이 객체 안에 이걸 탐색을 했으니까 얘가 V예요. v.dataset 이라고 접근하면은 데이터 머시갱이로 시작하는 변수들을 뜻하죠. 거기에 이름이 weekday네요. 이게 아까 우리가 URL에서 뽑아놓은 값과 일치한다면 V가 하나하나의 링크인데 그 링크에 포함되어 있는 데이터 weekday 값이 URL에 포함되어 있는 변수랑 일치한다면 사용자가 뭘 클릭했는지를 감지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는 액티브라는 클래스를 주고 나머지 거는 액티브 클래스를 뺍니다. 여기까지만 하면 이제 주소 클릭한 거에 따라서 뭘 클릭했는지 판단할 수 있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웹툰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우리가 만들어 놨었는데 물론 웹툰.mon 웹툰.mon이라고 접근하면은 요 배열인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제이슨 접근하는 방법 중에 또 하나 살펴봤었던 게 점으로 접근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문자열 형식으로 접근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문자열 형식으로 접근하는 경우는 변수에 담아놓고 이렇게 처리해도 똑같이 접근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이게 제이슨에 접근하는 방법인데 우리가 URL에 weekday라고 해서 쿼리 스트링으로 변수가 전달되면 이거를 구조 분해를 통해서 weekday라는 변수로 받아놨잖아요. 얘를 여기다 주면 결국은 URL이 의미하는 게 여기서 어떤 데이터를 꺼낼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화면에 그 내용을 출력할 컨테이너 객체 만들었고요. 이거 하기 전에 웹툰에 대해서 weekday만 한번 출력해 볼까요? console.log라고 해서. 그러면 월요 웹툰 출력했을 때 이렇게 웹툰 3개 나오고요. 화요 웹툰 클릭했을 때 컨텐츠 바뀌죠? 수요 웹툰 컨텐츠 바뀌죠? 그러니까 클릭하는 링크에 따라서 제이슨에서 데이터를 내가 뭘 꺼내서 사용할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webtoon.weekday를 이제 꺼냈어요. 자, 꺼낸 컨텐츠가 있다면 이 컨텐츠를 가지고 반복 돕니다. 요걸 꺼낸 거죠. 아이고. 자, URL을 통해서 특정 요일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꺼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커런트 리스트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전체적으로 지금 대괄호니까 배열이에요. 그리고 콤마 단위로 원소가 되는 거죠. 0번째, 1번째, 2번째. 자, 이 배열을 포 이치로 탐색하면은 V는 원소 하나하나가 됩니다. 자, 이제 div 태그를 하나 만들어요. 거기에 아이템이라는 클래스를 줬어요. 이미지 태그를 하나 만들어요. src 속성으로 img 폴더 밑에 v.thumbnail JSON에 있는 이미지 파일을 걸어줘요. 그리고 이 이미지를 아이템에다 append child 이 안에 넣어요. h3 태그를 만들어요. 거기에 inner html 타이틀이죠. inner html로 v.title을 넣어요. 여기 있는 이 제목 값을 넣어요. 여기 넣은 거죠. 이 타이틀도 아이템에다 append child 여기다 넣어요. p 태그를 하나 만들고 이 컨텐츠에서 작가 이름을 inner html로 넣고 아이템에다 또 넣어요. 그럼 p 태그를 만들어서 여기다 넣은 거죠. 또 p 태그를 만든 다음에 이 포인트 v.포인트를 inner html로 넣습니다. 그리고 저기 밑에 코드가 가려져 있는데 이 또 다른 p 태그도 여기다 넣어요. 그러니까 이 JSON을 표현하기 위한 HTML 구조를 자바스크립트로 코딩을 하는 거죠. 자, 그럼 이 아이템이라는 div 안에 이만큼의 내용이 생성이 돼서 다 들어갑니다. 생성된 게 잘 만들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아이템을 콘솔.log로 찍어봤어요. 자, 그러면 div.item 이렇게 아이템 태그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걸 자바스크립트로 만들어내셔야 된다고요. 그럼 이 아이템이 내용을 담고 있는 div인데 그걸 컨테이너에다가 append child 갖다 붙입니다. 이 컨테이너는 뭐냐? 위쪽에 있는 빈 div죠. 그러면 이제 자바스크립트가 HTML을 만들어내요. 자바스크립트 코딩 별거 없어요. 브라우저에서 소스 보기 하면 HTML 상에서 이 div 태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거는 절대 변하지 않아요. 근데 실행하는 과정에서 HTML을 만들어내라라고 했기 때문에 개발자 도구로 여기를 찍어보면 컨테이너 안에 이런 태그들이 직접 만들어지는 거예요. 처음에 컨테이너 안에는 내용이 비어 있었는데 자바스크립트로 우리가 이 안에 태그를 만들어라 라고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얘는 실제로 이 컨테이너 안에 태그를 만들어서 넣는 겁니다. 이게 자바스크립트의 동작 결과예요. 그리고 이게 프론트엔드 개발이에요. 리액트는 지금 보신 이 예제를 극단적으로 이제 발전시킨 기법이에요.
그래서 리액트 사이트 가면은 UI 라이브러리라고 표현을 해요. 화면을 만들어내는데 그 최적화된 자바스크립트예요. 이게 리액트 원리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정도 내용의 구현이 일단 가능해야, 그리고 이 원리를 이해를 해야 이제 내가 좀 리액트 들어가 봐도 되겠구나가 성립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예제가 좀 세죠? 네. 설명도 좀 길었네요. 일단 요거 완성하시고요. 다음 교시는 조금 늦춰서 시작할게요. 4시 20분에 뵙겠습니다. 실습하시는 데 좀 걸리실 거예요. 네, 제가 지금 단톡방에 그 조금 전에 하셨던 19번 파일 그 실습 자료를 다시 보냈어요. 변경 내용이 뭐냐면요. 여기 오늘 시작할 때 파일 순서가 변경되면서 실습 자료 안에서 링크 이름 같은 게 좀 자잘하게 달라졌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수정한 거랑, 그다음에 7번 요거 웹툰 파일 HTML 구조 잡는 거랑 자바스크립트 잡는 거 파트를 제가 나눠서 설명드렸는데, 실제로 실습 자료에서도 그렇게 해서 파트를 나눴어요. 그냥 HTML 잡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 코드 추가된 부분하고 이렇게 파트를 나눠서 다시 한 거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히스토리 파일에서요, 처음에는 예제를 좀 복잡하고 어렵게 짰는데 리액트 하다 보니까 원리 설명차 넣었던 내용인데 실제로 활용도가 1도 없는 좀 어려운 코드가 있어서 그 부분은 그냥 빼버렸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이걸로 다시 받아주시면 되고요. 요번 교시가 지금 몇 분 안 남았으니까 요거 간단하게 얘기하고 요거 실습 마무리 하신 다음에 20강 또 아까 보내놨거든요. 요거 20강 이따가 5시쯤에 바로 시작하는 걸로 할게요. 자, 히스토리 객체는요, 브라우저의 그 앞으로 가기 뒤로 가기 기능을 제어합니다. 그래서 요 예제 같은 경우는요, 일단은 여기 밑에 보시면은 링크가 하나 있어요. 이 링크를 타고 한번 갔다 와야 돼요. 실행을 해볼게요. 자, 현재 웹브라우저를 최초로 실행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가기 뒤로 가기가 전혀 활성화가 안 돼 있죠. 이 상태에서는 지금 우리가 하려는 이 히스토리 객체도 아무 동작을 안 해요. 그래서 아래쪽에 링크를 클릭해서 1번 예제로 갔다가 뒤로 가기 해서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가기 버튼이 활성화가 되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 가기가 활성화됐기 때문에 history.forward가 작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history라고 하는 내장 객체가 갖고 있는 forward라고 하는 함수가요, 브라우저의 앞으로 가기 버튼이랑 똑같은 기능이에요. 자, 또 하나. 자, 아까 했었던 그 5번 로케이션 예제를 보면은 1번 버튼을 클릭했을 때 정말 이동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본 다음에 8번 history.html로 이동하고 있어요. 자, 이 예제를 실행한 상태에서 링크로 이동을 하건 자바스크립트로 이동하건 상관없습니다. 이동하시겠습니까? 라고 해서 히스토리 객체로 왔어요. 그러면 브라우저 상에서 뒤로 가기 버튼이 활성화가 되죠. 그럼 이 상태에서 history.back이라고 하는 자바스크립트 기능도 작동을 합니다. 이전 페이지로 이동 누르면 뒤로 가는 거죠. 이게 히스토리 객체가 갖고 있는 가장 대표 기능이에요. 그래서 예제에서는
링크 1과 링크 2를 각각 클릭을 했을 때 링크니까 href가 동작하지 않도록 첫 줄에 prevent default는 무조건 것이고요. 그리고 history back 뒷페이지로 가기, history.forward 앞으로 가기입니다. 이거 말고 자매품으로 history.go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여기에 1을 주거나 마이너스 1을 주면은 1을 줬을 때는 history.forward, 마이너스 1을 주면 history.back이에요. 근데 얘는 한꺼번에 2칸, 3칸도 갈 수 있어요. history go에다가 3을 주면은 3단계 앞으로, 마이너스 3을 주면 3단계 전으로, 이렇게 좀 워프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웹브라우저 뒤로 가기 그렇게 많이 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한 번도 안 써봤어요. 진짜 요거 두 개 중에서 사실은 백을 주로 쓰지 포워드는 잘 안 쓰더라고요. 요거 이외에 그 브라우저의 주소 표시줄을 강제로 막 변경시키는 뭐 그런 기능이 좀 있긴 합니다. 페이지 이동하지 않고 마치 페이지가 이동한 것처럼 브라우저를 속이는 기법이 좀 있는데요. history.push라고 하는 함수인데 그 기능이 리액트 작동하는데 기본 원리가 돼주긴 하는데 실제로 리액트가 그걸 지가 알아서 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걸 처리할 일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원리 설명하는 용도로 예제를 넣었었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그거 몰라도 되겠는데 싶어서 괜히 혼란만 가중시킬까봐 예제를 좀 축소시켜서 다시 배포해 드렸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19단원도 마무리를 하고요. 20단원 교환 좀 같이 확인해 보고 요거 조금 끊었다가 다음 예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바스크립트에서 우리가 그 변수 값들을 이제 만들어서 사용을 하는데요. 그 변수 값들은 페이지를 새로 고침하면 다 날아갑니다. 자바스크립트 변수들은 일회용이에요. 혹은 브라우저를 껐다가 다시 켜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죠. 그러니까 프론트엔드가 어떤 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방법. 그래서 다음번에 그 정보를 다시 쓰고 싶다라고 하면은 사실 거의 90% 이상의 경우가 백엔드한테 의탁해요. 하지만 프론트엔드도 자체적으로 정보를 저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 웹사이트 접속 시에 그 저장했던 정보를 꺼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 맞춤 기능을 구현하는 데 활용이 돼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쿠키입니다. 웹브라우저에 저장되는 텍스트 데이터고요. 모든 사용자가 각각 자신만의 정보를 저장해요. 웹브라우저별로 자기한테 최적화된 정보를 저장하기 때문에 개인화 기능 구현했어요. 정보를 저장할 때 일단 이름을 먼저 세팅을 해주고요. 저장할 값, 그리고 이 정보가 보관될 유효 시간, 그리고 이 정보가 인식될 유효한 파일 경로, 그리고 유효 도메인을 설정합니다. 이름하고 값은 인코딩 처리돼야 되고요. 영어 숫자 제외하고요. 유효 시간은 초 단위로 기록을 해요.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만약에 시간이 설정되지 않으면 브라우저를 닫기 전까지만 유지가 돼요. 브라우저를 닫으면 폐기됩니다. 0으로 설정하면 즉시 삭제가 되고요. 0보다 큰 숫자를 설정하면 해당 초가 지나기 전까지는 브라우저를 껐다 켜도 유지돼요. 그러니까 60초 곱하기 60분 곱하기 24라고 설정하면은 지금부터 24시간 동안은 브라우저를 껐다 켜도 그 변수가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이 쿠키라고 하는 정보값을 읽고 쓸 수 있는 특정 폴더 경로를 지정할 수 있는데
내가 만든 사이트에서 어떤 변수가 어떤 폴더에선 인식되고 다른 폴더에선 인식 안 되고 그러게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냥 슬래시만 지정을 해요. 그래서 사이트 전역에서 쿠키가 유효하게 설정을 해요. 이것도 되게 중요한 특성인데 a.html에서 쿠키를 이제 저장을 했다고 쳐요. 그러면 사이트 전역에서 유효하기 때문에 뭐 어카운트 밑에 member.html이라고 하는 전혀 다른 페이지에서 이 정보를 갖다 꺼내 쓸 수 있어요. 사이트 전역에서 유효한 정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도메인에 대한 건데요. 이걸 따로 설정을 안 하면 지금 브라우저에 나타나는 도메인과 일치하는 사이트에서만 유효해요. 근데 만약에 이런 경우 있잖아요. 네이버닷컴에서 앞에 뭐가 붙는가에 따라서 서비스가 나눠지는 경우 있거든요. 블로그.네이버닷컴, 카페.네이버닷컴, 뉴스.네이버닷컴 뭐 이런 식으로요. 앞에 붙어있는 요 주소가 다르면 얘네들은 각각 독립 사이트예요. 서비스가 큰 경우에 이렇게 나눠서 만들어요. 요즘은 myshop.com 이렇게 하나의 쇼핑몰을 만든다고 치면요. 따따따.myshop.com 메인 페이지, 그 다음에 product.myshop.com 상품 목록이랑 상품 상세 페이지, cart.myshop.com 장바구니 전용 사이트, order.myshop.com 주문서 작성, account.myshop.com 이렇게 사이트를 기능별로 나눠서 독립 사이트로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걸 마이크로 서비스라고 해요. 웹사이트 하나를 통째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부분별로 독립 사이트로 띄우는 거예요. 그래서 프론트엔드가 이렇게 나눠져서 만들고 얘네를 총괄하는 백엔드가 하나 있는 거죠. 이렇게 연동을 하게끔. 근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 쿠키는 기본적으로 이 도메인에 따라서 유효하기 때문에 마이크로 서비스를 만들 경우에는 쿠키가 공유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쿠키를 저장할 때 도메인을 .myshop.com이라고 도메인을 세팅해주면 앞에 오는 게 뭐가 됐건 간에 쿠키가 다 유효해요. 다른 사이트에서 저장한 쿠키를 생뚱맞은 사이트에서 끌어다 쓸 수 있다는 거죠. 대신에 뒷부분은 똑같아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장된 도메인에 대해서만 유효해요. 따따따.네이버닷컴에서 저장한 건 블로그.네이버닷컴에서 식별되지 않지만 이때 저장할 때 .네이버닷컴으로 유효 도메인을 설정하면 앞에 붙는 요 단어 이름에 상관없이 쿠키가 공유돼요. 대체로 패밀리 사이트 간의 정보 공유할 때 많이 사용이 돼요. 특히 통합 로그인 같은 거. 그리고 이 쿠키 정보가 광고, 웹사이트에 광고 넣을 때 많이 식별되는 정보이기도 해요. 자, 쿠키의 장점은 대부분의 브라우저가 지원을 합니다. 모든 브라우저가 지원한다고 보셔도 되고요. 단점은 매 HTTP 요청마다, 그러니까 링크 클릭 시마다 포함되어 API 호출로 서버에 부담을 준다. 무슨 말이냐면은 페이지 이동할 때마다 백엔드에 무조건 모든 쿠키가 전송이 돼요. 그러니까 전송량이 좀 늘어난다는 단점이 있는데 쿠키 용량 자체가 워낙 작아요.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좀 작기 때문에 크게 부담되는 건 아니고요. 암호화 기능이 존재하지 않아서 사용자 정보가 도난될 위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계정 관련된 정보는 저장하시면 안 돼요. 있으나 마나한 정보. 예를 들면은 오늘 본 상품,
이거는 오늘 본 상품이에요. 24시간 동안만 유효하게 세팅하면 내일은 지워지는 거죠. 자동으로. 그리고 오늘 하루 이 창 열지 않음. 뭐 이런 정보들이요. 자, 일단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웹스토리지는 내일 진행할 예정이고요. 일단 남은 시간 동안 히스토리 예제 마무리하시고 5시 10분부터 쿠키 관련된 예제 같이 코드 살펴보고 오늘 수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에 뵐게요. 자, 진행할게요. 오늘은 20강에서 1번, 2번까지만 진행을 할 겁니다. 먼저 실행 결과를 좀 볼게요. 자, 첫 번째 드롭다운은요, 저장할 변수 이름이에요. name 혹은 age라고 저장을 할 거고요. 두 번째는 저장할 시간입니다. 30초로 설정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자, 이렇게 하고서 이제 세이브를 눌러요. 그러면 이제 쿠키라고 하는 건요, 저장되어 있는 걸 보려면 개발자 도구에서 애플리케이션 쪽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여기에 쿠키라고 하는 항목이 있고요. 접속한 사이트 주소별로 나와요. name이라는 값이 이렇게 저장이 된 거죠. 30초를 설정했으니까 새로 고침을 하고요. 아직 남아있죠? 리드 누르면 저장되어 있는 게 표시가 되는 거예요. 자, 브라우저를 닫았다가 다시 열게요. 자, 30초가 지났기 때문에 좀 없어졌어요. 자, age 30초, 25 세이브. 새로 고침하면은 age에 25라고 저장이 되어 있죠. 30초 안에 브라우저를 닫았다가 다시 열면은 네, 아직 남아있죠. 리드 누르면은 age 25라고 남아있습니다. 쿠키의 특징은요, 읽어드려라 라고 명령을 내리면 저장되어 있는 걸 한꺼번에 다 읽어와요. 여기에 언더바 xrf랑 유저네임 어쩌고 이렇게 들어있는 거는 지금 라이브 서버를 가동 중이기 때문에 라이브 서버가 자체적으로 저장하는 겁니다. 30초가 지났을 거예요. 새로 고침하면은 없어져 있죠. 자, 한편 30초라고 세팅하고 뭔가 이렇게 저장을 한 다음에 같은 이름의 변수로 0초를 세팅하고 값은 이때는 뭐가 됐건 상관이 없어요. 안 넣어도 돼요. 자, 현재 age가 있는데 같은 이름의 변수를 0초로 설정하고 저장을 하면 새로 고침했을 때 지워져 있죠. 자, 드롭다운으로 쿠키 네임, 쿠키 타임 두 개를 놨고요. 그 다음에 인풋 태그, 인풋 타입 텍스트로 쿠키 바, 그리고 세이브와 리드라는 아이디를 다 부여했습니다. 자, 일단은 세이브를 클릭했을 때 샵 쿠키 네임 드롭다운을 가져오고요. 이 드롭다운을 기준으로 선택된 항목의 밸류를 가져옵니다. 그러면 요 쿠키 네임 추즈라고 하는 변수는 name 아니면 age가 들어오겠죠. 같은 방식으로요. 쿠키 타임 요 드롭다운을 객체로 만든 다음에 쿠키 타임에서 선택된 항목의 밸류를 뽑아옵니다. 그러면 요 값 중에 하나가 들어오겠죠. 자, 그러고 나서 쿠키 바 항목의 입력값을 가져옵니다. 그러면은 쿠키 네임은 name 아니면 age 둘 중에 하나고 쿠키 타임 여기서 선택한 값은 0, 5, 10,
30 중에 하나고 여기는 사용자가 입력한 값이 돼요. 이걸 활용해서 이런 식으로 문자를 만들어줘야 돼요. 자, 만약에 이름을 age라고 선택을 하고요. 저장 시간을 30, 쿠키 내용은 25라고 했다라고 하면은 이걸 조합해서 age는 30, 세미콜론 찍고 패스는 경로는 그냥 슬래시만 넣어도 된다고 그랬죠. 슬래시 맥스 age는 지금으로부터 25초 후. 도메인 같은 경우는 지금은 우리가 로컬호스트로 실행하고 있으니까 의미가 없어서 안 넣습니다. 자, 일단 이름과 값은 URL 인코딩을 걸어줘야 되기 때문에 인코드 URI 컴포넌트 여기에 age라고 줬고요. 이퀄 또 URI 인코드 컴포넌트 걸어서 25 이렇게 걸어준 거예요. 자, 자동 줄 바꾸면 좀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세미콜론 찍어주고요. 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까지 세팅된 게 age는 25 세미콜론 찍은 거죠. 여기에다가 패스는 슬래시 세미콜론을 덧댔어요. 플러스 이퀄이니까요. 그럼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값은 age는 25 세미콜론 패스는 슬래시 세미콜론. 만약에 선택된 시간이 있다면 맥스 age는 쿠키타임 맥스 age는 선택된 시간 30 세미콜론. 시간을 선택을 안 했다면 여기가 세팅이 안 되겠죠. 그럼 이게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럼 브라우저를 닫기 전까지 어느 페이지를 가건 계속 유지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완성된 문자를 확인을 해봤어요. 이걸 저장하는 방법은 document.cookie에다 넣어주면 돼요. 값을 읽어올 때는 그냥 document.cookie라고 하는 걸 가져오시면 됩니다. 대신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장되어 있는 모든 형태의 쿠키가 다 들어오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값을 추려내는 코드가 좀 필요해요. (30초) 동안 헬로라고 해서 저장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런 형태의 문자를 만든 다음에 이거를 document.cookie라고 하는 프로퍼티에다가 대입시켜주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거를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가장 대표적인 예제가 팝업 열기예요. 페이지가 열리면 쿠키가 저장되어 있냐, 저장되어 있지 않냐를 검증을 할 거예요. 그래서 쿠키가 저장되어 있지 않다면 이 팝업 레이어를 열 겁니다. 그냥 닫기 누르면은 새로 고침했을 때 다시 열려요. 근데 15초간 이 창 열지 않음을 체크하고 닫기를 누르면 쿠키를 기록을 할 거예요. 그래서 15초 동안은 아무리 새로 고침해도 안 나옵니다. 15초가 지나면 쿠키가 삭제되니까 다시 나오겠죠. 아직 15초 안 됐나 보네요. 네, 아직 있네요. 네, 이제 나오죠. 여기서는 실습용 예제니까 제가 15초 동안 했는데 실제로 작업할 때는 여기가 24시간으로 설정이 돼야겠죠. 자, 구현 과정 볼게요. 팝업 창을 표현하는 스타일 시트를 좀 넣습니다. 요즘은 실제로 팝업을 열진 않죠. div 태그로 저런 식으로 열죠. 기본적으로 디스플레이 논으로 팝업을 숨겨요. 그러니까 요 div 태그를 마치 팝업 창처럼 보이게 스타일 시트를 꾸며줘요. 포지션 속성 주고 적당히 띄워주면 되죠.
여기서 화면 가운데 오게끔 했고요. 얘를 디스플레이 논으로 걸어서 화면에서 숨겼어요. 쿠키 값을 저장하거나 읽어드리는 기능을 함수로 구현을 했습니다. 특정 이름을 갖는 함수가 쿠키가 있는지 조회해서 그 값을 리턴하게 했고요. 그 다음에 쿠키의 이름과 값과 유효 시간을 세팅해서 저장하는 기능을 구현을 했어요. 일단은 뭐 함수는 조금 이따 보기로 하고요. 원리는 이거예요. 페이지가 열리자마자 이 함수를 호출해서 noPopup이라는 이름의 쿠키가 있는지를 검사를 해요. 쿠키 이름은 여러분들이 따로 정하셔도 됩니다. 만약에 이 함수를 확인했는데 noPopup이라는 이름의 쿠키가 없다, 저장된 게 없다면 아까 popup이라는 클래스의 style.display를 블록으로 강제로 바꿔요. 그럼 쿠키 값이 저장된 게 있다면, 뭐라도 저장된 게 있다면 if문을 건너뛰니까 요게 동작을 안 하겠죠. 아까 그 div는 계속 디스플레이 속성이 논인 상태로 있는 거니까 화면에 노출이 안 될 겁니다. 자, 이 팝업 창 영역 안에 버튼이 있어요. 클로즈 팝업이란 버튼이 있고요. 노 오픈이라는 체크박스가 있어요. 그래서 클로즈 팝업이라는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일단 팝업을 닫기는 해야죠. 그래서 팝업 창 영역에 스타일의 디스플레이 속성을 논으로 바꿨어요. 일단 팝업을 닫긴 할 거예요. 근데 체크박스 노 오픈이라는 아이디를 갖는 요소가 체키드, 선택이 됐다면 쿠키를 이름은 요거랑 맞춰주시면 돼요. 요거. 내가 저장한 쿠키 이름과 읽어올 쿠키 이름이 매칭이 되기만 하면 돼요. 저장할 값은 뭐가 됐건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여기서는 값이 있냐 없냐만 확인할 거니까 저장할 값은 뭐가 됐건 상관이 없어요. 15초 동안 저장을 합니다. 24시간으로 설정할 때는 24시간에 해당하는 초를 세팅해 주시면 돼요. 원리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페이지가 열릴 때 저장된 쿠키가 없으면 팝업 열기, 팝업 창을 닫을 때 체크박스가 선택됐는지 확인해서 선택됐다면 쿠키 저장. 그럼 새로 고침하면은 여기서 쿠키 저장됐구나, if문 건너뛰어, 팝업이 안 열리는 거죠. 자, 그럼 쿠키를 이제 저장하는 함수랑 읽어오는 함수, 요 두 가지를 볼게요. setCookie. 문자를 만들면 됐었죠. 자, 일단 쿠키의 이름을 인코딩 하고요. 저장할 값도 인코딩을 합니다. 쿠키의 이름은 파라미터로 들어온 거고요. 쿠키의 값도 파라미터로 들어온 겁니다. 자, 요거를 이름 이퀄 값 형식의 문자열로 만들었어요. 세미콜론 찍고요. 업데이티드 쿠키라고 하는 변수죠. 여기에다가 패스 이퀄 슬래시라고 문자열 강제로 붙이고요. 만약에 max age 시간값이 undefined가 아니라면, 파라미터를 생략하면 undefined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설정 안 할 거면 파라미터 안 주시면 돼요. 그럼 브라우저를 닫기 전까지 유지되는 거죠. 자, undefined가 아니라면 이 만들어 놓은 문자열에다가 max age는 하고서 시간값을 같이 덧붙입니다. 이걸 document.cookie에다 주면은 쿠키가 저장이 되겠죠. 자, 쿠키값 가져오는 거. 아까 쿠키를 읽어드렸을 때 저장되어 있는 모든 쿠키를 문자열로 다 가져왔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주어진 이름에 대해서 name 값, 이 패턴을 찾아서 value 부분만 반환하게끔 해야 되는데,
이때 사용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전에 봤었던 정규 표현식이에요. 근데 이거는 저도 정규 표현식을 제가 직접 만든 건 아니고요. 인터넷 서칭을 하니까 스택 오버플로우에서 이런 값을 찾았어요. 요거는 단톡방에 요 코드를 올릴게요. 저장되어 있는 쿠키 값이 document.cookie라고 하는 요 프로퍼티 안에 문자열 형태로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문자열에 match라고 하는 메서드를 호출하면서 이 정규 표현식과 일치하는 부분만 찾아서 리턴해랍니다. 그러면 얘가 이름과 값을 배열로 찾아서 리턴을 해주게끔 구성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서 1번째 항목만 먼저 추려요. 값이 있다면은 1번째 항목이 이제 리턴이 될 거고요. 저장되어 있는 쿠키가 없다면 여기는 undefined예요. 그래서 얘가 만약에 존재한다면, 리턴된 게 존재한다면 1번째 항목을 디코딩해서 리턴을 하고, 그렇지 않다면 undefined를 리턴해라. 3학년산자죠. 얘가 있다면 여기가 실행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요 콜론이 else의 뜻이에요. 물음표는 if의 뜻이고요. 그래서 매치가 있다면 여기 매치의 1번째를 반환하고, 그렇지 않다면 undefined를 반환해라. 자, 요 두 가지 함수는 앞으로 사용하실 때 응용의 여지는 1도 없습니다. 그냥 완성해 놓은 함수 잘 보관하시다가 쿠키가 필요할 때만 꺼내 쓰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완성하시면 이제 쿠키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준비하는 거고요. 이걸 통해서 오늘 본 상품 목록이라든지 아니면은 오늘 하루 팝업창 열지 않음, 뭐 이런 것들 구현이 가능해요. 로그인 페이지 같은 거 만들 때 아이디 저장하기 기능 있죠. 이렇게 있고 밑에 체크박스 하나 놓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 체크박스를 체크했다라고 하면 사용자의 아이디 값을 쿠키에다 기록을 하는 거예요. 보통 이럴 때는 7일 정도 보관을 합니다. 보통. 그래서 아이디 저장했을 때 쿠키 값을 읽어와서 저장되어 있는 쿠키 값을 여기 출력을 해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활용도는 굉장히 많은데 활용하는 이 함수가 고쳐질 여지는 없으니까 한번 구현하셔서 잘 보관하시면 나중에 좀 더 고차원적인 프로그래밍 할 때 활용이 될 겁니다. 자, 오늘 요거까지 완성하시면 되고요. 요거 실습 끝나시는 대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일은 스토리지라고 하는 기능이랑 이제 우리가 만든 자바스크립트 기능을 모듈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